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박한선 작가님 모시고 우리 감정, 이성, 공감, 삶에 대해서 신경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한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는 뭐지요? 네, 세 번째 챕터는 이제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우리는 공감을 좀 강조하는 세대에 살고는 있어요. 네. 공감은 마치 뭐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뭔가 좀 맞아, 나쁜 맞아.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맞는 면도 있어요. 인간은 공감을 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처럼 높은 수준으로 서로의 감정과 의사소통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감이 꼭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한 발짝 아니면 7발짝 좀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신선했던 게 사실 네네.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공감을 강조하는 네네. 시대적 분위기잖아요. 네네. 폭력을 당하는 약자가 네네. 어떻게 느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힘을, 원동력을 얻으려는 네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주장이 맞고 네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거기서 그 공감이 만능 도구처럼 모든 네네. 상황에 들어맞는 것이냐, 공감이라는 반응에는 한계가 없느냐라고 네네. 질문하실 때 그렇다 네네. 싶었습니다. 공감이 잘못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공감은 결과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 형질은 아니에요. 제3제국이라고 하죠. 이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무력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된 권력이었어요. 맞아. 당시 독일 국민들은 나치를 좋아했습니다. 이 나치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강령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낳은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치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사실이거나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거리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뭐든지 한 방향으로 모든 네네. 사람이 다 이거 맞다고 할 때 네네. 그게 각도가 1도만 틀려 있어도 굉장히 네네. 위험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 그렇습니다. 네. 너 왜 우리가 지금 옳은 일 하겠다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네네. 너 왜 공감하지 않아? 맞습니다. 라는 말로 정당하다고 느끼는 듯한 그런 비난이나 공격 같은 것을 볼 때도 그렇고, 그 공감이 향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재밌었던 게요, 진심이라는 거짓말 챕터였어요. 저 뭐 나름 이렇게 저의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거 뭐 열심히 속으로 반추하는 사람이고, 네, 문학도 네. 이런 사람 마음을 다루는 도구 네네. 일종인 것 같은데, 근데 진심이라는 상태 자체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고 있는 서로에 대한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기만들입니다. 진심은 아니에요. 사실. 네. 이런 잔인한 짓이 그냥 네. 막 푹푹.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사실 알고 있어요. 어떤 옷가게에 갔을 때 고객님 옷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을 사실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냥 서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진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기만은 사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도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의심하지 않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형질이 진화했고요. 자칫하면 이 자기 기만은 비극적인 현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뭘 정말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하고 합쳐지면 아주 부적절한, 아주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실이 아닌데 본인도 믿고 있고 그걸 남들도 믿게 강력한 만들고 영향력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고. 그렇게 믿게 되고 결국 네. 전혀 의도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 뭐 미디어 이런 거의 발달이 이러한 잘못된 공감의 힘을 너무 키워놨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밝혀지거든요.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 그게 이제 뭐 한두 사람 개인을 향해서 돌 던지는 형태의 공감일 때 맞습니다. 진실이 한 3일 있다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있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것도 어떤 진화의 필요이겠죠. 아마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 것처럼 보이면 짝을 구하는데도 유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뭔가 자원을 배분받는데도 유리할 것이고. 그 상호호혜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제 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이 진화를 했죠. 그런데 협력이 진화를 하면 분명히 거기서는 그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또 개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즉 네. 협력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할 개체인지 안 할 개체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정신적 모듈을 진화시켰습니다. 즉 상대방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잘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군비 경쟁.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창이 강해지면 방패도 세지고 방패가 네. 강해지면 창도 점점 세지는 거죠. 즉 상대방을 기만하고자 하는 전략과 기만을 탐색하고자 하는 전략이 계속 공진화를 해왔고요. 네. 그 극단적인 상태가 바로 본인도 자신이 진실인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의 자기 기만이죠. 상대를 속이는 최고의 전략은 나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문학적이고도 또 막 철학적인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신경인류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좀 네네. 재미있으시겠어요. 네. 이거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하고 좀 다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신가요? 네. 결국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이미 다 한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좀 증명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옛 오랜 철학자들, 시인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장강명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네, 좀 더럽고 추악하고 좀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어요.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죠. 네, 자기 기만도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마음으로부터 7발자국을 읽으면서 옛날 네네. 아이들의 놀이문화 네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놀이문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 속에는 뭐였죠? 놀이학원? 네. 100만 원짜리 놀이학원. 네, 와, 요즘 그런 게 아이들은 이제 있군요. 놀이학원이라는 곳에 가고 네. 월에 100만 원씩 내고 네. 장 작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쓰럽다, 네네. 애처롭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보는 네. 순간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바깥에서 뭐 줄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소꿉장난하고 그렇게 놀았지만 거기 진짜 기가 막힌 재밌는 것들이 가득가득 있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번째 키워드인 네. 삶으로 와서 네. 놀이인류학과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작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이학원은 어떻게 보면 씁쓸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원시주의적인 입장에서 뭐 과거의 건 다 좋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이렇게 놀았던 거는 아름다웠고 지금 돈 내고 놀이학원 가는 거는 이제 너무 상업적인 이런 식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놉니다. 예, 뭘 해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놀아요. 학원을 꼭 보내지 않아도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치 놀이가 또 일종의 점수 따야 되는 즉 마치 어린아이들을 놀아야지 건강해진대. 그러니까 노는 시간을 교과 목에 편성을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오랜 진화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타고나온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감정 이런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좀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네네네. 우리가 패기가 많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관록이 많은 사람이 많아질 네네. 테니까 좀 더 사회가 점잖아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이제 담겨 있는 챕터가 네네.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흥미로운 네. 상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노인이 음. 되면 그렇다고 되게 성숙한 어른이 되나? 과거 사회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식이었어요. 1세 전에 보통 한 절반 정도까지 다 죽었고 네. 사춘기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제 번식도 하고 어른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그랬죠. 할아버지 원로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대 사회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원로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절반 이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그 됐습니다. 지식도 지금 앳더 모먼트 필요한 지식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 네. 돼서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잡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과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사회적 관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하. 젊을 때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자신의 일종의 사회적인 자산이에요. 야, 나는 뭐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이야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처럼 봅니다. 네. 나이 들면 안 그래요. 그냥 가족들하고 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한 생애사적인 인지 형질의 변화가 연령 의존성 변화가 이 사회를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고령 사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는 네네. 뭐 이거는 막을 수도 막을 수 없고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네네. 그렇게 가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면서 다 돈 얘기만 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네네.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진다. 옛날 같은 생산성을 못 한다. 네. 일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만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좀 고령 사회의 어떤 다양한 측면들, 고령 인구가 몇 퍼센트 이상이 된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냐? 네. 의외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20대 남성 인구가 제일 많은 사회가 중동 문화권 같은데 20대 남자가 실직자가 많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인구합을 폭력적으로 네네.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고령화 사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게 있고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점잖고 의젓하지 않은 고령 인구들도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닥쳐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를 것 같고 지금 점점 사회가 자동화되고 좀 편리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 다 그렇게 터치로 주문하고 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 그게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이제 고령 사회가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아예 이제 고령 인구가 주인공이 되면 상품의 기본 디폴트 상태가 설명이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맞춘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네네.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진화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풀어주고 있는데요. 흔히 인간은 종족 유지의 본능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 예, 그 종족 유지는 참 오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그 여러분들 뭐 자식 날 때 나는 인류를 보존시켜야 돼 이러면서 자식 낳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본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1960년대만 해도 이제 윈 에드워즈라고 하는 학자가 일부 개체들이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각이 된 가설이고요. 모두 개체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자 하는 건 다 맞아.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그쵸. 거예요. 네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하려는 거지.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종족 유지를 위해서 혹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로 만들기 위해서 힘들지만 아기를 낳겠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낳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어요. 합리화를 이제 나는 아, 네. 그러려고 했다. 애국자다. 네. 뭐 이런. 근데 진짜로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 얘기하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스스로 이거 자책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네.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제가 스스로에게 못마땅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거 아니구나. 그럼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맞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네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구나라는 걸 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내 감정은 왜 이럴까? 이성으로 생각하다가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하면서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마음으로부터 7발자국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뒤엎어버릴 듯한 패기가 있었고 한번 시동이 걸리면 며칠이고 밤을 새워 공부하던 열정도 있었고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는 객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당신을 이루고 있던 정신적 가치들은 마음속 갈색 지방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겁하게 세월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늙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병적인 불안이라면 얼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적당한 불안과 건강한 염려라면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